소재도 예전에는 뭐 양극재 업체 딱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지나고 나면 저 업체는 양재만 하는 게 아니라 음극재도 하고 뭐 전해질도 하고 전구체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제 양극재 업체야 또는 뭐 저 업체는 전해액 업체야 이렇게만 딱 특정해서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지는 시대로 이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는 포스코 그룹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도 이제는 소재를 전방위적으로 하는구나.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도 하고 저기 분리막은 없지만 전해액 쪽에 뭐 리튬이온이라든지 또는 첨가제 쪽도 이제 본격적으로 소재 개발 굉장히 뛰어드는구나. 양극재를 공급하면서 한편으로 음극재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면 일타상피잖아요. 기존 고객 기반을 같이 공유하면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될 수 있고 이 업체들의 매출과 이익 구조가 동시에 좋아지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건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게 배터리 센 업체들이 자동차 가격대로 따지면 뭐 이른바 이제 슈퍼카부터 해서 엔트리 모델까지 필요한 그런 배터리들을 전방위적으로 전 가격대에 맞춰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은 뭐 전고체라는 건 이제 뭐 슈퍼 럭셔리카 쪽을 이제 겨냥하는 것이고 뭐 당장은요 그게 뭐 나중에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걸 겨냥한다고 한다면 LFP 배터리는 어쨌거나 미국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엔트리급 가장 낮은 가격대에 그런 전기차 시장까지 이제 좀 겨냥해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시기에 들어갔다 좀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배터리 3사의 개발 전략을 다시 한번 좀 리뷰를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소재와 관련해서는 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소재 개발과 관련해서 이제 영역 파괴, 경계 파괴의 소재 개발 전쟁이 좀 벌어지고 있구나. 포스코 홀딩스를 배경으로 해서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와 더불어서 이제 음극재 까지 하는 뭐 이런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도 이제는 에코프로 BM을 통해서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 그리고 전고체용 소재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HN이 이제 그쪽을 할 텐데 뭐 이제 전해질 첨가제 쪽 에코프로 그룹은 양극재만 해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게 그 다양한 소재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죠. LNF도 이제 음극재 공장 설립한다는 뭐 기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 다양한 기업들 안에서 기존의 사업 외에 신사업으로 소재들을 다루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는 한편으로는 같은 소재 안에서도 이 소재에 들어가는 그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내재화하려고 하는 그리고 또 수직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또 뚜렷하게 나타나죠. 예를 들면 엔킨 같은 경우도 뭐 전해질염 그리고 첨가액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내재화하고 뭐 어찌 보면 이제 그 자체를 이제 이 수직 통합해 가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전에 이제 뭐 동원 시스템즈 같은 회사는 전에 그냥 캔 만들다가 이제는 일반적인 캔을 만들다가 지금 와서는 이제 원통형 캔을 만들고 뭐 그런 식의 이제 소재나 부품을 만드는 그런 단계로 이제 좀 진입을 한다. 그다음에 그 알루미늄 박도 만들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흐름들이 이제 지금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뭐 사실 이제 고려 아연이 이제 뭐 그 재련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동박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손을 대고 있고요. 금양하고 이제 협력해서 그 영품 같은 경우 뭐 니켈 공급이라든지 뭐 재련이라든지 이런 뭐 사업까지 이제 이 같이 협업해서 이제 나아가는 뭐 그런 흐름들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도 예전에는 뭐 양극재 업체 딱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지나고 나면 저 업체는 양극재만 하는 게 아니라 음극재도 하고 뭐 전해질도 하고 전구체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사실은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양극재를 지금 어쨌거나 양극재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전구체도 코스모 신소재는 또 직접 해요. 전구체 사업도.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어떤 업체를 딱 이제 양극재 업체야 또는 뭐 저 업체는 전해액 업체야 이렇게만 딱 특정해서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지는 시대로 이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배터리 3사가 왜 이렇게 전방위적인 그 생산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냐? 전기차가 성장하면서 이른바 하이엔드 시장에서 중저가 볼륨 시장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저 구간에서 일단 이제 그 하이엔드 전기차 시장에 상대적으로 좀 구매력이 있는 얼리 어답터들은 웬만큼 살 사람들이 샀고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럼 중저가 시장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전기차의 가격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매력, 뭐 주행거리라든지 충전 속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려면 필수적인 게 기본적으로 배터리죠.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전기차의 성능의 거의 대부분을 좌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배터리가 그 전기차의 가격대라든지 에너지 밀도라든지 그 고객층의 니즈에 맞는 그런 배터리들이 생산돼야 되는 거죠. 그게 나와야 이제 뭐 앞으로 이제 계속 뭐 고가 시장도 있겠지만 중저가 시장, 볼륨 시장 그리고 최종적으로 엔트리 시장까지 전기차가 지금의 내연기관차처럼 굉장히 다양한 구색들을 갖추고 확산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캐즘 구간에 접어든 것 자체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국내 배터리 3사가 주력으로 하던 하이니켈 배터리뿐만 아니라 중가용의 이제 뭐 고전한 미드니켈 배터리라든지 하이망간이라든지 코발트 프리 이런 배터리 그다음에 저가용 엔트리 모델의 LFP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 뭐 초기에 럭셔리카 중심으로 이제 아마 탑재될 가능성이 높은 전고체 전지 이런 것들도 일정하게 이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뭐 그런 단계다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이 저러니까 이제 특히 배터리 3사 입장에서도 그 캐즘 구간을 건너가서 전체 그 시장 영역에 대응하는 그런 배터리 개발의 필요성을 상당히 이제 좀 절감하고 있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배터리 셀 업체들의 전략이 이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프 사이클 이라는 걸 같이 이제 겹쳐놓은 그래프를 좀 찾아왔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이제 뭐 선도자들부터 이제 이렇게 시장이 확산돼서 뭐 일부 이제 캐즘 구간을 겪다가 대중시장으로 이렇게 확산돼 갔다가 나중에 이제 점차 사라져가는 점진적인 그 시장 수용 곡선, 혁신 수용 곡선이 있는 반면에 이제 시장 조사 기관인 가트너의 신흥 기술의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굉장히 과대 선전 때문에 막 열광의 도가니 흥분했다가 그런 것들이 바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면서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 기반이 탄탄해지고 대중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가격대의 제품들로 구현이 되면서 이게 이제 다시 시장에서 확산되는 이런 식의 이제 구간을 보이는 것이 이제 신흥 기술의 하이프 사이클. 하이프라는 건 이제 과대 선전, 과대 광고 뭐 이런 뜻이긴 한데요. 그래서 저 두 관점에서 다 같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전기차 시장 지금 상황은 앞에서 이제 그 점진적인 혁신 수용 곡선, 저 캐즘 구간이 있는 저걸로 지금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걸 같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전기차가 예를 들어서 뭐 2010년대 뭐 초반 중반일 때는 저렇게 하이프 사이클에 이제 가대 선전 곡선 구간에 갔다가 뭐 당장 확산이 안 되면서 2017년, 18년, 19년 거치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거쳤다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다시 재발견되면서 이제 확산되는 이런 구간으로 좀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AI 같은 경우는 뭐 명확하게 이렇게 딱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이프 사이클 곡선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드는데 뭐 한번 지켜봐야죠. AI 시장이 기술이 이제 고도로 빠르게 발달하면서 그 관련한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고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쪽에 이제 뭐 매출 규모라든지 그 관련한 반도체 그 산업들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혁신이 일어나면서 그 초기 성장 구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이 보는 시각이 양쪽으로 있을 수 있다. 이걸 이제 제가 좀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전체 신차 가격하고 미국 전기차 신차 가격 이렇게 돼 있는데요. 미국 전체 신차 가격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아직은 내연차가 중심이겠죠. 내연기관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신차 가격의 차이인데 저게 결국은 그 갭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점점 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가면 갈수록 결국은 이제 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밀어내고 오히려 이제 주류가 되는 저 자동차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어떤
저 구매층들한테 이제 다 가려면 결국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격이 이제 같아지는 그런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저 가격 갭이 이제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지금 배터리 3사가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저희 연구원이 그 인터배터리 행사 때 나온 내용들을 한번 좀 일목요연하게 이제 도표로 좀 만들어 본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일단 468 시리즈는 LG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한 8월 정도부터 이제 충북 오창의 마드 팩토리에서 이제 양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에 이제 양산을 시작해서 25년에 본격적으로 양산한다. 그 다음에 SK는 이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뭐 SK온의 좀 희망 타겟은 대략 26년 중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양은 뭐 이제 시생산은 끝냈고 내년 하반기에 1공장 5천만 셀 캐파 그 다음에 26년 1분기쯤에 다시 5천만 셀 이렇게 해서 1억 셀 캐파를 구축하는 것을 양산 캐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적어도 468 시리즈 관련해서는 LG 삼성에 이어서 금양이 오히려 SK온보다는 더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뭐 파나소닉이나 또 CATL 이렇게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일단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지금 46 시리즈 개발 소식이 계속 잠잠해요. 지난해 파나소닉의 이제 그 실적 컨퍼런스 콜 언제 나왔던 건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오는데 그때 나왔던 걸 보면 468 시리즈를 그때로부터 1년 이상 연기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파나소닉은 468의 배터리를 만드는데 지금 상당히 좀 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상대적으로 국내 LG 삼성보다는 상당히 좀 뒤처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CATL이 이제 468 배터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CATL도 아직 뭐 본격적으로 지금 저 468 배터리를 양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468 배터리 양산에 있어서는 뭐 테슬라가 뭐 2천만 셀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그 양산 수량이나 속도를 보면 전기차 배터리 대량 그 생산 그 수요에 맞출 수 없는 규모여서 본격적인 양산이라고 좀 보기 힘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율도 아직 여전히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은 468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시리즈를 LG, 삼성, SK, 금양 이 국내에 그 4개에서 그중에서도 LG, 삼성 그리고 금양이 다크호스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건데요. 이 금양이 글로벌 흐름을 좀 주도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좀 기대감이 생기죠. 중가의 가성비 높은 그런 배터리 개발 노력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전한 미드니켈 배터리, 이걸 주로 이제 LG 쪽에서 빠르게 이제 양산 개발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은 코발트 프리하고 하이망간 이 양산을 서두르고 있고, SK온은 이제 코발트 프리 쪽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고전한 미드니켈 양산과 관련해서는요, 뭐 이른바 전압 대역을 높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미드니켈, 하이니켈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미 지나온 뭐 이제 니켈 비중 한 60% 수준의 미드니켈을 하면 상대적으로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서 가성비가 좋은 그런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중가 모델 쪽에 전기차에 대량 공급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고전한 미드니켈 배터리고요. 뭐 망간 비중이 높은 하이망간이라든지 또는 코발트가 광물 중에서 사실 가장 비싸죠. 이 코발트가 없는 코발트 프리 또는 코발트 레스 배터리를 개발해서 역시 이제 그 가격을 낮추면서 배터리 단가를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중가 시장에 맞는 그런 이제 적어도 LFP보다는 성능이 좋은 그런 배터리들을 양산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삼성의 이제 계획인 거죠. 그래서 삼성은 코발트 프리와 하이망간 양산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SK온 같은 경우는 코발트 프리를 이제 지금 공급 논의라고 돼 있지만 저게 이제 아직 본격 양산이 좀 안 들어간 측면이 있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근데 지금 그 준비를 하는 게 제가 이제 코스모 신소재 쪽에서 이제 듣기로는 코발트 프리의 이제 컬 테스트 SK온 향으로 저게 이제 8분능선 한 9분능선을 넘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코발트 프리 공급을 이제 본격화하면서 SK온이 저걸 코발트 프리 양극재를 기반으로 한 배터리 생산을 아마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말인즉슨 코스모 신소재 이제 코발트 프리 그 양극재 공급도
이제 본격화될 수 있다는 거죠. LG 엔솔의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에도 사실 고전압이 되면 이제 그 배터리의 안정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울트라 하이 니켈 쪽도 이제 니켈 비중이 높아질 때 안정성이 이제 생길 수 있어서 다결정 대신에 이제 단결정으로 하게 되는데 저기에도 이제 단결정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LFP 배터리 LG의 경우는 내년 중반 그리고 LMFP 망간을 이제 추가한 좀 더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성능을 좋게 만드는 LMFP 배터리를 27년 초반부터 이제 양산하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좀 내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은 역시나 26년 초부터 LFP 양산을 하고 LMFP도 마찬가지로 개발 중이다. 그래서 LG와 삼성은 LFP와 LMFP의 양산 계획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마 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SK온도 LFP 배터리 생산을 위한 공급 논의를 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초의 배터리부터 뭐 기존에 만들고 있는 우리의 하이니켈 배터리, 그 다음에 미드니켈, 코발트 프리, 망가니츠 같은 중가 시장, 볼륨 시장 중심의 가성비 높은 배터리, 그 다음에 그 하이 엔트리 모델에 적용된 LFP 배터리, 뭐 이런 것까지 되게 다양한 그런 배터리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양산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외에 뭐 LG 또 삼성, SK온 다 각각 뭐 전고체 배터리나 또 리튬황 배터리, 뭐 리튬 메탈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속속 개발하려고 이제 서두르고 있죠. 이거는 그 메리츠 증권의 노우호 애널리스트가 이번 인터배터리 참관하고 나서 2차 전지 The Next라고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엔솔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전고체 배터리 완성도가 높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 시간이 있더라도가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내놓겠다. 29년 내놓겠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파우치형 셀투팩, 셀투팩 기술이 이제 상당히 좀 LG엔솔은 새롭게 많이 선보였는데 공급 계약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과 나오면 공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셀투팩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원래 셀을 이렇게 묶어서 모듈을 만들고 그 모듈을 다시 이제 팩에 담아서 이렇게 그 배터리 셋이 안에 이제 까는 건데 주로 이제 바닥에 깔죠.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모듈을 없애고 이제 팩으로 바로 이제 셀을 팩에 바로 닿으면서도 그 충격을 흡수하고 그 안정성을 구현한 그런 이제 셀투팩 기술을 이제 구현했다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무게를 줄이면서 더 같은 면적 안에서 더 많은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용량을 채울 수 있다. 라는 개념으로 셀투팩 기술이 이제 한편으로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이 파우치형 셀투팩 이제 기술을 이제 선보인 거죠. 그 다음에 46 시리즈. 오는 8월에 양산한 46 시리즈 배터리 공급 계약과 관련된 고객사에 대해서는 언급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업계에서는 다 그냥 테슬라로 거의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 스펙은 구체적인 스펙은 4680으로 일단 알려져 있고요. 삼성은 이제 뭐 46 관련해서 4680 네 가지 이제 그 사이즈를 이번에 한꺼번에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4680, 4695, 그다음에 46110, 46120 이렇게 네 가지 이제 그 스펙을 내놨는데 그 삼성 SDI 같은 경우 46파이 관련해서 원통 46파이 배터리 양산은 준비된 상태로 25년 초면 충분히 양산할 수 있다.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양산 시기를 조절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46파이 배터리 높이는 계속 검토 중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꼭 뭐 80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야기로는 뭐 저렇게 이제 네 가지 사이즈를 내놓은 그 자체가 꼭 80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뭐 4695, 뭐 주로 지금 이제 BMW나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했던 그 리비안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 같은 경우 4695로 간다고 했죠. R2 모델에서. 리비안이 사실 삼성 SDI 그 배터리를 썼고 BMW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쪽을 염두에 두고 4695를 주로 그 양산하려는 것 아니냐 싶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 4695뿐만 아니라 46110, 뭐 46120 뭐 이런 식의 조금 더 높이가 있는 그런 배터리를
생산해서 장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27년, LFP는 26년에 양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뭐 카펙스 확대하겠다 그렇고, SK온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는 중저가 자동차를 대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중국이 LFP 배터리를 먼저 하고 가격 경쟁을 앞세워 왔지만 시장이 블록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기 이제 중국 외 시장, 북미 시장 특히 북미 시장을 고려하면 국내 업체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뭐 아까 제가 설명해서 좀 봤더랬는데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는 특히 북미 시장이든 뭐 EU 시장이든 자유롭게 갈 수 있다 그러면 LFP 배터리는 중국 업체들의 그 가격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요. 그리고 워낙 오랫동안 만들었기 때문에요. LFP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잖아요. 근데 원재료인 리튬도 워낙 뭐 얘네들이 싸게 생산 공급하고 있고, 인산염도 중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워낙 싸게 공급하거든요. 예, 거기다가 뭐 기술력이 크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워낙 오랫동안 만들어왔고 밸류 체인이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가격 싸면 중국산 LFP 배터리가 가격 경쟁력 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엄청 세요. 근데 이게 이제 블록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내에서도 엔트리 모델에서는 중국 LFP 배터리를 장착하면 한동안 IRA 세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 측면에서 보면 싸게 만들어지더라도 세제 혜택을 못 받아서 그렇게 엔트리 모델에 장착하기 쉬운 모델 그 가격대까지 안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중국보다는 약간 비싸게 LFP 배터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뭐 일부 이제 저가 엔트리 모델 쪽에서는 한국이 만드는 LFP 배터리를 장착할 가능성도 일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여지가. 그러나 저는 이 시장이 그렇게 크게 커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LFP 배터리가 우리가 싼 게 비슷하더라고요. 당장은 좀 싸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게 에너지 밀도가 기본적으로 LFP 배터리의 어떤 소재 구성 측면에서의 에너지 밀도라는 것이 너무 낮고 저온에 약하고 추운 날씨에 약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대두될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문제, 그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LFP 배터리가 짧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성능이라든지 전생애 주기에 걸친 성능, 그 가격을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싼 가격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전기차에는 LFP 배터리가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폭넓게 자리하기 힘들다. 적어도 중국 이외 시장에서는. 어쨌거나 당장은 이제 저가 모델까지 LFP 배터리에 대한 요구가 당장은 있을 수 있죠.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LFP 배터리를 이제 국내 업체들도 일정하게 이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기에 힘을 싣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LG엔솔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LFP 배터리를 개발하냐 마냐 가지고 그 고민을 꽤 했어요. 뭐 개발은 하되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익을 낼 수 있겠냐 뭐 이런 고민도 당연히 했겠죠. 기술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쨌거나 북미 시장에서 엔트리 모델에 대한 일정한 뭐 적어도 몇 년간의 그런 수요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지금 개발을 하는 거고요. 근데 저 시장이 그렇게 저는 커지기가 진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LG엔솔 경우에는 프리미엄 모델에는 주행거리 700km 이상, 볼륨 모델에서는 500-600km까지 좀 생각하고 있고, 급속 충전은 80% 충전 도달할 때까지 1-20분 안에 끝낸다. 볼륨 모델은 2-30분 정도로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타겟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카테고리로 하여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소재는 하이니켈 NCA를 쓴다. 뭐 높은 에너지 밀도, 그다음에 이제 높은 장수명, 롱 사이클 라이프, 그다음에 고속 충전 뭐 이런 것들을 기본 목표로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생산 공정 프로세스에서는 이제 고속 스태킹 와인딩 프로세스를 도입한다. 그래서 높은 생산성을 올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폼팩트 관련해서는 프리즈매틱, 저게 이제 캔 타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각형. 실린드리컬이 이제 원형을 이야기하는 거죠. 프리즈매틱 저거는 이제 EV, ESS 양쪽으로 이제 사용하고, 그다음에 원형은 지금 소형은 이제 파워툴이나 IT 쪽에도 사용하고, 뭐 2170도 마찬가지지만 46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EV향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비용 경쟁력,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 모델로는, 그러니까 배터리로는 NMX 나 그 LFP 배터리 앞으로 생산하겠다. 그 다음에 차세대 배터리로 올 솔리드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높은 에너지 밀도뿐만 아니라 안정성을 가하고 차량의 무게를 동시에 또 줄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겠다 이런 겁니다. SK온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좀 간단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LG엔솔이나 삼성 SDI보다는 그래도 좀 한 걸음 뒤쳐져 있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폼팩트 같은 경우는 LG엔솔은
원형하고 파우치를 주력으로 하고 또 삼성은 그 각형이랑 원통형을 이제 주력으로 하는데 SK온은 일단 세 가지 다 해보겠다. 뭐 이렇게 이제 좀 가는 거고요. 각형, 파우치, 원형, 원통형 다 이제 하겠다는 거고. 원통형은 일단 조금 뭐 어쨌거나 좀 후발주자이긴 합니다. 그러나 원통형도 하겠다. SK온 같은 경우는 니켈 함량 한 88% 정도를 이제 프리미엄급 제품으로 그러면서 이제 실리콘 옥사이드나 실리콘 카본 음극재를 사용해서 이제 뭐 충전 속도도 좀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드니켈 쪽에 코발트 프리 이런 배터리 생산하고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가의 LFP 배터리 같이 생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재 경쟁에서도 영역 없는 경계 구분 없는 그런 소재 개발 경쟁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죠.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저렇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전 그 가격대에 맞는 그런 이제 배터리를 개발한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소재 업체들도 거기에 맞는 그런 소재들을 지금 이제 다 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배터리의 품질과 성능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양극재의 경우는 당연히 거기에 맞는 이제 배터리들을 전방위적으로 이제 가격대에 맞게 다 지금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을 예를 들면 에코프로 BM이 지금 하이니켈부터 미드니켈 그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저가 양극재까지 지금 다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발하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요. 에코프로 제품 카버리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아는 거는 양극재잖아요. 에코프로 BM이. 근데 음극재도 뭐 천연흑연이나 인조흑연처럼 포스코 퓨체엠이 이미 하고 있는 음극재 사업 이런 건 하진 않지만 SiO를 제외한 그러니까 실리콘 옥사이드 말고 실리콘 카본 계열의 음극재, 그 다음에 하드 카본 리튼 메탈 쪽 음극재 쪽은 지금 소재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뭐 기본적으로 음극재를 그동안 안 만들었지 않냐 그랬더니 각 계열사별로 R&D 조직들이 우리가 상당히 갖추고 있고 그 R&D 조직들을 서로 이제 좀 모아서 연계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면서 음극재 시장도 우리가 개발하면 그동안 워낙 다양한 화학 소재들을 다루면서 개발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런 음극 소재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에코프로가 워낙 성공적으로 양극재를 뭐 최종 제품으로 하는 그런 수직 통합 체계를 구축해 오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정말 경쟁력 있는 그런 음극 소재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거는 이제 에코프로 BM이 하는 거죠. 전액 쪽 갔으면 특히 리튬염 같은 거, LiPF6, LiFSI 같은 범용 리튬염 저런 것들을 직접 또 전해질 염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고체 전해질 쪽은 저건 이제 에코프로 BM이 하는 것 같고요. 리튬염, 유기첨가제, 무기첨가제 저거는 에코프로 HN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선대인이 간다 1편을 보시면 이제 클로즈드 룹 시스템 이제 버전 두 번째 버전으로 이른바 폐수 방류, 화학 폐수 방류가 없는 이제 친환경적으로 이제 처리하는 그런 작업도 에코프로 HN이 하고 또 저런 이제 리튬염 그 다음에 유기무기 첨가제 이런 것들을 에코프로 HN이 담당하는 거여서 그 기존에 뭐 하겠다고 밝혀놓은 이제 뭐 도프트라든지 뭐 그 다음에 도가니 사업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에코프로 HN이 기존에는 이제 환경 설비 처리 이런 사업체에서 점점 그룹의 핵심 사업인 2차 전지 사업의 밸류체인 안으로 점점 들어오면서 그 쉽게 말해서 에코프로 HN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키워주려는 모양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구체적인 시점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뭐 회사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하여튼 매출 1조 원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조 원대까지 언제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상당히 이제 에코프로 HN의 성장이 조금 기대되는 그 초입에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제는 포스코 그룹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도 이제는 소재를 전방위적으로 하는구나.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도 하고 저기 분리막은 없지만 전액 쪽에 뭐 리튬염이라든지 또는 첨가제 쪽도 이제 본격적으로 소재 개발 굉장히 뛰어드는구나. LNF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대구에 3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그 응급제 공장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NF도 이제 응급제 사업에 이제 본격 진출하는 거고요. 그 엔켄 같은 경우는 EDL 뭐 중국 업체인데 이걸 여기에 이제 지분을 50%까지 올려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25년 3월에 완공을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리튬륨을 생산해서 갈 거고, 리튬륨은 연간 1만 톤에서 10만 톤까지 캐파를 늘려가는 걸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추가 증설을 해가는 걸로 이렇게 좀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액을 생산하면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뭐 그 전해질 염, 첨가제 뭐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이제 주로 조달을 했는데, 앞으로는 직접 EDL을 통해서든 뭐 중앙 첨단 소재를 통해서든 또 이제 광물을 통해서든 직접 이제 점점 내재화해서 수직 통합적으로 좀 완성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제품의 그 원가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라는 구조입니다.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EDL을 비롯해서 자회사 리튬륨을 쓰기 시작하면 영업이익률이 10% 최소 10%를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6년 정도 가면 사실은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는 10%를 충분히 달성하고 10% 초반에 그런 영업이익률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사실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좀 그때까지 가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어쨌거나 그만큼 원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매출 기반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주요 소재 업체들이 이렇게 경계 없이 뭐 소재를 개발하고 있고, 또 인접 소재를 개발하고 있고, 또는 내부 수직 통합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생각을 해보면 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수산화 리튬 인가공 업체라고 알고 있지만 전구체 사업은 이제 서두르고 있고요. 뭐 다양한 형태로 지금 소재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뭐 고려 아연도 그렇고, 뭐 영풍, 그 다음에 동원 시스템즈는 원통의 캔이라는 부품을 만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파우치형 알박도 이제 만드는 그런 소재로 만드는 뭐 사업까지 이제 좀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소재 개발의 경쟁의 범위가 점점 다양한 기업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 또는 기존 소재 업역 이거에 구분 없이 경계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초기 단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소재 개발과 경쟁의 구조가 되게 좀 복잡한 양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이나 또 포스코 퓨치엠처럼 양극재를 공급하면서 한편으로 응급재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면 일타상피잖아요. 기존 고객 기반을 같이 공유하면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될 수 있고, 이 업체들의 매출과 이익 구조가 동시에 좋아지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지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잘 구축하는 업체들은 고객사 확보를 통한 실적 성장에서 한 단계 더 올랐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엔캠처럼 저렇게 원가 구조를 또 좋게 만드는 업체들도 생겨나는 거죠. 이런 흐름이 이번 그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아주 뚜렷하게 좀 감지되는 흐름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